그런데 저는 그걸 매번 들으면서도 매번 틀립니다. 제 글에서 타니 엉덩이 치워. 양이 일로 와봐. 오구. 양이 일로 와봐. 양 왔어? 그런데 처음에 대학이나 항공 관련한 그런 곳에 얘는 그 머리 요 머리를 넣는 걸 좋아해요. 폭탄을 보낸다 이런 걸로. 이거는 이제 왜 안 긁냐 이런 얘기입니다. 긁으면 또 집어넣을 거예요. 안 긁으면 고개 들 겁니다. 테러 관련한 선언을 이 언론에다가 보냈어요. 막 조합해서 결국은 윤호보모를 잡았어요. 몬타나 숲에서 잡았다고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이 실패한 분들에게 모두 너는 끝까지 하지 못해서 진 거야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건 분명해요. 알았어. 잠깐만요. 양이 이거 먹어.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저는 계속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유너버머라는 테러범 얘기 아시나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어떤 미친 과학자가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대 번 이상 그런 테러가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왜 유너버머냐면 처음에 유니버시티, 대학이나 항공 관련한 그런 곳에 폭탄을 보낸다 이런 걸로. 그 유너버머가 어떻게 잡혔냐면 산업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미친 과학자죠. 미친 사람이죠. 테러범이고 15년 동안 테러를 계속했어요. 으니까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영악했고. 그런데 95년에 유너버머가 무슨 테러 관련한 선언을 언론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걸 가지고 거기 나온 철자라든가 문법이 틀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조합해서 결국은 유너버머를 잡았어요. 몬타나 숲에서 잡았다고요? 키스 자렛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75년에 녹음했던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흰 자켓에 흑백으로 피아노 치는 고개 숙이고 있는 멋진 자켓을 가진 쾰른 콘서트, 독일의 쾰른에서 했던 콘서트예요. 특히 이런 콘서트를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쳐요. 그리고 재즈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길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그냥 치는 거예요. 17살짜리 여자 기획자가 과감하게 섭외한 거였어요. 베라 브란데스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유명해졌죠. 보통 이런 거 할 땐 그랜드 피아노를 쓰잖아요. 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연습용 베이비 그랜드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키스 자렛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데 그러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획자가 아주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주에 올라간 거예요. 피아노의 저음부가 문제가 있었어요. 좀 잘 소리 나고 자기가 보기에 맞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리듬처럼 때리거든요. 재즈 피아노에서 이걸 콤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래쪽 쿵쿵 붙이는 거. 근데 이거를 저음을 좀 덜 써요, 실제로. 확실히 피아노의 문제를 의식하는 연주예요. 검사 징계법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원래 검사에 대한 징계를 장관이 아니라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게.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라는 어떤 행정 권력이 준사법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쥐어트지 못하게 해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못하게 해놓은 게 기존의 검사 징계법입니다. 그걸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뻔하죠? 행정 권력을 잡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맘대로 목줄을 쥐어놨다 해가지고 자기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보수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윤석열 김건희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결국은 그건 나라를 좋게 만들어야 될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께 꼭 저를 지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수를 보수답게 책임감 있는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당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와서 무조건 제가 뭘 잘못하더라도 저를 도와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 미스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나태함 때문에 제가 뻘짓을 하면 저를 버려야 되는 거고요.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고. 책임당원을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말씀 못 드렸잖아요.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그럼 정치가 바뀝니다. 그럼 제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미국 얘기는 아마 미국은 결국은 전화통화를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뭔가 일부러 못마땅하다는 티를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해요. 어떤 다른 착오라든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까지 일부러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중요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어떤 공급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하찮게 까먹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곧 아마 그래도 할 겁니다. 전 오늘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메시지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것보다
중국보다는 친중이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미국은 전체 세계 구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스탠스 잡아왔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재명 정부에 보였던 그 스탠스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석 같은 분을 잘 알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석 같은 분을 잘 알아요. 저는 초반에 있었던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너무 크게 비판하지 않으려 해요. 일단 시작됐으니까 새 정부에서 할 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장 이종석 임명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방면에서 대단히 유명한 스타예요. 미국에서도 그 사람은 친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은 이거 뭐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그런 세상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한미일 공조입니다. 북중로 블록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한미일 공조를 좀 느슨하게 우리가 참여한다고 해서 북중로의 공조로 해서 우리한테 가하는 압박이 약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탄핵에서 제가 이제 탄핵을 찬성했지만 1차 탄핵을 반대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탄핵 사유 중에서 북중로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북중로를 너무 소홀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이거 뭐야? 하고 확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있었던 북과의 어떤 친화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김현종, 정동영 장관 얘기도 나왔죠. 결과적으로 김현종이나 이런 분들은 지소미아라든가 이런 당시에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페북을 쓴 거는 그걸 일방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사는 메시지인데 이종석 국정원장 임명 같은 거는 분명히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인정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뉴스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에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는 통화는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더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무시가 되거든요.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못 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페북에도 이렇게 썼죠. 한반도 천동설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한반도가 중요한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볼 때 한반도는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위치를 이해하면서 이 게임을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원 오브 댐이에요.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거의 지식의 한계는 굉장히 단편적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이걸 거예요. 신중 정부일 것이다. 그럼 그 상황인데 여기서 이종석 임명, 게다가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문화원 사건에도 관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자 같은 것도 다 그걸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 정부는 막 얘기하려고 할 텐데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여기 주둔시키고 전자권을 저쪽에 주고 있어서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커요. 국방비를 많이 아낄 수 있고 다른 주변 세력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본토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28,000명 가까이 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링을 하나 박아놓은 셈이에요. 전자권을 미국이 연합국이 갖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그 싸움의 주체가 연합국이 된다. 미국이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안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게다가 우리 인구도 부족하잖아요. 그 병력 유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뮤지션들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텀블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갖고 다녔어요. 탐 웨이츠의 그림을 가지고 만든 거였는데요. 요즘 같은 건 뭐 잘 안 그러겠는데 그때는 갑자기 이런 거 파는 데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주문하고 해가지고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그림을 보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였죠. 이게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거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한번 귀에 들으면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시험 때 아침에 한번 들었는데 계속 또 오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가는 거지. 이 곡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영화 없으신가요? 번지 점프를 하다. 이은주 씨하고 이병헌 씨하고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은주란 배우가 카이스트라는 그런 데 나왔잖아요. 이민우, 채림 이런 분들이 했던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에 나왔었죠. 얼마 전에 제가 당대표 때 카이스트 갔는데 딱 그 장면들이 그 길은 남아있더라고요. 트립 투 이탈리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임 아벤도르트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트립 투 이탈리 코미디인데요.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 바다 앞에서 갑자기 짠 이 노래 나가는데 쇼스타코비치는 천재 작곡가였지만 그렇게 막 배짱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진 대단한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탄이 목욕시키고 며칠 전에는 양이 목욕시켰거든요. 당연히 제가 시킵니다. 양이는 울어대긴 하지만 얘가 뭐 그래도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탄이는 한번 하려면은 링 위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거의 10kg 가까이 됐어요. 얘는 거의 지금 보면 표범에 가까워요. 표범. 흑표. 이만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좀 싸워요. 그래서 뭐 어제 목욕할 때도 고양이 샴푸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되게 빨리 바르고 훅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막 올라온 상태가 되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니까 저는 여름에 시켜요. 겨울에 하면 감기 드니까. 여름에는 해놓고 나서 고양이들이 드라이 소리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드라이 안 하고 저는 이렇게 대충 놔줍니다. 양이 어디 갔는지 얘들이 보면 잠깐만요. 갖고 올까요? 양이? 그러면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양이를 데리러 갈게요. 잠깐만요. 왜? 가봐, 인사해봐. 얘 좀 이쁘게 생겼어요. 양이는 솔직히 좀 이쁘게 생긴 거고, 탄이는 좀 무섭게 생기고 그랬어. 왜? 왜? 응? 왜? 갈 거야? 가. 베인 아노스라고 쿠바 음악이에요. 1930년대에 있었던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유명하죠. 우리로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포의 눈물 보는 듯한 느낌?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쿠바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합니다. Es un pedazo del alma. 쿠바어인데 del alma. 맨 마지막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이게 헤어진 지 20년 지난 20년 전에는 내가 너 참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20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뭐 사랑도 이렇게 됐구나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영혼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원래 이 노래는 마리아 테레사 베라 쿠바의 이난영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제가 튼 이 버전은 라이쿠더라는 사람이 쿠바에 있었던 옛날 뮤지션들을 모아서 한 공연들 그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거든요. 20년 지난 다음에 뭐 이렇다 뭐 군시렁 거리는 내용이죠. 근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아이고 얼굴 얘가 털갈이 해가지고 얼굴에 다 가렵네요. 지금 이제 얘네가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질 시기예요. 특히 우리 양이는. 근데 저는 그 고양이 알러지가 별로 없는 편인데 가급적인 그냥 긁고 마는 편이에요. 약은 안 먹고 견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양이들 파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고양이는 입으로 계속 몸을 닦잖아요. 그루밍을 하다 보니까 입에 있는 타액이 털에 쫙 붙어요.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액이 있는 털이 날아다니면서 그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개보다 더 많은 이유가 그거죠. 고양이 이뻐가지고 키우다 보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실 분들은 특히 아이한테 그게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긁고 말고 약 좀 먹자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오늘 가렵네.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옛 연인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 중에서도 좋은 노래들이 많죠. Still Crazy After All These Years 폴 사이먼 노래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 시절이 아니라 솔로 할 때예요. 좀 찌질해요 가사는. 갑자기 옛날 연인을 만났단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에 맞춰서 전에 장관 때 굉장히 힘써서 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교정공직자들, 순직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추모비를 세우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교정공직자들은 왜 후순위로 계속 찬밥으로 밀리냐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처럼 그렇게 막 챙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복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공직자들의 처우 개선하고 그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그런 검찰이나 사정 문제보다는 법무부의 우선순위를 교정해 두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2023년 현충일이었는데 추모비를 세웠어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6.25 때 교정공무원들이 순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북한 막 쳐들어오고 하는데 안에서 지키려다가 막 죽은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으로 발굴해서 했는데 16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다 쓰는 그런 거 했었는데
167분 교정공직자들을 위한 추도사. 2023년 6월 5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쟁통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잖아.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67분들에게는 진짜 전쟁통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동료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7년 전 군 복무 중 순직하신 21살의 고 홍정기 일병님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셨을 테고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홍정기 일병님이 말한 그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70년 전 그날 밤 그곳으로, 개성소년형무소로, 마포형무소로, 대구형무소로, 형무관 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은 폐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루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그분들이 있다는 걸 신경 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닥불만 타고 있었죠. 그 정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홍정기 일병님 위자료 못 받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홍정기 일병 사례까지 소급 적용하는 그 결과를 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하면서 홍정기 일병님 어머님하고 제 장관실에서 뵀어요. 근데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얘기 나오는데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다 이해하고 그거를 입장 바꿔서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테니스 여제 중에서 독일의 슈테피 그라프라고 있었어요. 윈블던에서 서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슈테피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원래 서브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 그러니까 폭소가 터진 거죠. 근데 슈테피 그라프가 꽤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보통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딱 보고 How much money do you hav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돈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유머는 어떻게 보면 유머의 대상을 자기로 하고 자학 개그 같은 게 좀 안전한 거죠. 사실은. 그때 어떤 맥락이 상황이 있었냐면 슈테그라프가 당시 아버지 그 가족이 탈세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탈세로 엄청나게 큰 벌금을 두드려 맞고 이거 거의 파산 직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 나랑 결혼하려면 돈 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돈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자기 상황을 자학 개그 같은 걸 한 건데 독서는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치명적인 매력이 뭐냐면 이 책으로 하는 간접 경험 있잖아요. 직접 경험하고가 강점이 달라요. 책으로 하는 간접 경험이 꼭 직접 경험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한 직접 경험에 얽매여요. 자기가 어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면 혹은 실패를 했다면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기시감이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전체 모수가 통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운이 나빠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경험에 확 얽매여 버리는 면이 크거든요. 그 대신 간접 경험 같은 경우는 한 발 떨어져서 느껴지고 그게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딱 내재된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간접 경험을 했던 것이 중요한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적당한 기시감을 들게 해요. 영화도 끝까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요즘에 템포가 빨라져서 쇼츠나 이런 걸 다 생선가시를 발라서 올려주니까 자꾸 편식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고 편한 쪽만 계속 보게 돼요. 불편한 과정을 머릿속에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책은 그 과정을 생략하기가 어려워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잖아요. 플라톤은 이 아테네에서 해왔던 시민민주주의 그거를 싫어했어요. 철인 정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진 이후에 전성기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이긴 다음에 아테네에다가 친스파르타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플라톤은 귀족이었는데 아테네 플라톤의 가족이 일가가 그 괴뢰 정부에 참여를 했었어요.
일종의 괴뢰 정부의 독재 정부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아테네 시민들이 결국 그걸 뒤엎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일가가 엄청 궁지에 몰리는 데다 완전히 쫓겨나 버리죠. 플라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도 그 무렵이에요. 왜냐면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 시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이거는 산으로 간다. 펠로폰네소 전쟁 진 것도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진 거다. 이런 식의 비약을 하기 좋은 자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확신이 되게 세져요. 플라톤이 생각했던 철인 정치는 뭐 일종의 독재 같은 거였죠. 능력 있는 독재자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표를 무조건 최선이 아니라 완벽한 체제가 아니라 최대한의 장점을 뽑아내고 최소한의 단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에 가깝죠. 매번 오셔서 스모키라는 그룹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꼭 계시는 것 같아요. 매번 그거 좋아합니다. 많이 했으니까 음악을 하나 정도 틀면서 저한테 음악을 추천해 주시죠. 제가 틀게요. 스모키, 진짜 이분 스모키 해야 되겠다. 스모키는 아니지만 크리스 노만이랑 리드싱어하고 수지 카트로가 했던 노래 중에서 스탬블링인이라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얘기하셨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에어로빅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가사를 들어보면요, 이 가사가 되게 야한 가사예요. 그냥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자자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해놓고 보니까 너무 그게 노골적이니까 이 올리비아 뉴튼 존이 그 전에는 되게 청순한 레미 비데오나 뭐 서머 나이트 이런 거 하던 가수였는데 이 노래를 하면서 그게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무슨 뭐 에어로빅 하는 것 같이 했던 그런 겁니다. 이게 밤에 틀기에는 조금 텐션이 올라가는 곡이긴 한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최근 곡도 많이 알아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다음번엔 최근 곡을 틀어볼게요.